한 번에 합격 해커스. 예, 이번에 그 2023년도 이제 9급 노동법 이제 기출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 전반적인 문제의 이제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올해 9급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이제 나왔던 난이도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7급 시험하고 9급 시험에 있어서의 노동법의 난이도는 확연한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으로 봤을 때 한 7급과 거의 유사한, 거의 그 준하는 난이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풀이하신 분들 중에서 좀 이제 평소에 연습하시던 거에 비해서 좀 어려웠다고 느꼈었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가 이제 짧은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예년에 비해 좀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한 두 문제 정도는 이제 아예 각 잡고 문제 만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보여주지. 뭐 이런 느낌으로.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 강의 같은 경우도 7급과 9급을 구별하지 않고 통합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교재도 하나로 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9급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강의 방식이 조금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올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오히려 올바른 방향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1번 문제. 근로기준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뭐 1번 지문 같은 경우에 뭐 그 밖에 어떤 이유로도 틀릴 게 없죠. 어떤 이유로도 폭행할 수 없다 맞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사회니아 사업장에서 이제 위약료등 금지 적용될 것이냐? 적용되죠. 우리 누누이 얘기합니다만은 사인이야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 둘 중 하나예요. 돈이 안 들어가거나 돈이 들어가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보시게 되면 우리 20조의 위약료제 금지라든가 21조의 전체감 상계 금지라든가 22조의 강제 저금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금지되는 근로조건이죠. 사용자에 의한 강제 근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위약금 예정 금지하는 거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5인 이상보다 4인 이하 사업장에 이런 식의 위약 예정을 금지할 필요성은 오히려 더 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세 번째.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명칭 관계없이 모든 금품 말한다 문제였고요. 네 번째가 정답이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융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어떤 경우에도 위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 이제 전반부는 문제가 없는데 후반부가 문제죠. 우리가 22조가 1항이 있고 2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의할 때도 어떤 경우에도 안 됨. 왜냐? 2항에 의한 예외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4번 질문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안 됨. 그게 이제 출제 포인트였는데 거의 그대로 나왔죠.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질문 공무원도 근로자냐? 근로자예요. 근기법이든 노조법이든 기본적으로 근로자입니다. 다만 그들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률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표현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제 헌법 33조 집단법적인 문제긴 합니다만은 헌법 33조에서 노동상권 규정을 보시게 되면 1항에서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삼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고 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삼권을 가진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도 근로자임을 헌법에서도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관계하에서 예를 들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 근로자지. 그럼 1번 질문 같은 경우에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 소정의 근로자냐? 맞죠. 다만 실제 근기법에 의한 보호는 거의 없죠. 왜냐? 그거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이제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다 보니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공무원 보수규정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비롯하여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각종 규정들이 있죠. 거기에 없는 내용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법인 근기법에 의해야 되겠죠. 1번은 맞는 겁니다. 자, 2번 질문 같은 경우에 취업할 의사를 가졌으나 실업 중인 자, 이른바 노동삼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노조법상 근로자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근기법은 뭐라 합니까? 근로를 제공하는 자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야 돼. 특정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번도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질문.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지 여부는 우리 뭐라 합니까?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는데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는가 그것을 본다. 계약 형식이 아니라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종속관계를 판단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업 내에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적용을 받으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업무 시간과 업무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등등등 비품 소유는 누가 하는지 등등등등 쭉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 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급세사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가, 세금을 근로소득세를 내는가, 사업소득세를 내는가,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쉽게 말하면 4대 보험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가 이런 것도 판단 요소 중에 하나죠. 다만 이 급세사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지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부차적 징표가 되는 거죠. 부차적 징표. 그래서 이게 판단 요소가 아닌 건 아니고 판단 요소긴 한데 조금 덜 고려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게 됩니다.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사정, 급세사 중에 4죠. 이거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까진 맞는데 근로자성 판단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게 아니죠. 부차적 요소로서 고려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틀렸습니다. 2번 문제에선 4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보시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사용자는 인지를 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한다. 문제 없죠. 2번 질문. 조사 기간 동안에 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근무장소 변경, 유급할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 없죠. 세 번째 질문.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전에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이럴 때는 지체 없이 문제 없고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때 피해 근로자의 동의 아니고 의견을 듣는다. 이것도 문제 없죠. 3번도 맞네요. 4번 질문 같은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 보고한 사람 및 이제 그 밖에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관련 내용을 일단 이른바 이제 비밀 엄수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비밀이 이제 유포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사용자에게 보고를 할 수 있잖아요. 사용자에게 보고를 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관련 기관에서 뭔가 이제 요구를 하면 그때는 또 제출을 해야 되고, 그게 일종의 예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보고해서는 안 된다.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용자에게 보고를 해야 조치를 취하지, 그에 대해서. 맞지 않습니까? 4번이 틀렸네요. 4번 문제 가시게 되면 근기법상 근로시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야간 근로 10시부터 6시 전혀 문제 없죠. 자, 2번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에이, 틀렸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빠지는 게 두 집단이 있죠. 임부 빠지고 연소자 빠지고. 근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부는 안 빠지고 연소자만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의 중에 뭐라 했습니까? 임부 같은 경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야 오로지 회사에 유리한 제도니까 임부한테 불리한 건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사실은 근로자한테 유리한 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임부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번 주에 배가 좀 땡긴다. 그럼 일도 조금 하고 다음 주에 좀 여유가 좀 있다. 그럼 일 좀 많이 하고 이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 애기들은 아직 자기 컨트롤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선택적은 적용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 보시게 되면 보건업을 얘기하죠. 근기법 59조 얘기인데 우리가 크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운송업이 있고 보건업이 있고, 물론 이제 운송업 중에서 빠지는 게 있죠. 전기, 여객, 노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운송 같은 경우 빠지게 되는 건데, 그걸 제외해서 운송업하고 보건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근대화의 서면합이 문제 없죠. 그러면은 일주 12시간 넘게 연장시킬 수 있고 휴게 시간도 변경할 수 있죠. 다만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11시간 이상, 강의 중에 말씀드렸죠. 왠지 12시간일 것 같지만 11시간이다. 그거 딱히 문제 없네요. 맞는 거고요. 네 번째 질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이거 최근에 들어온 법령이죠. 예를 들어서 단위 기간이 있는데 내가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료들은 앞에서 널널하게 하다가 뒤쪽에서 빡세게 하다 보니까 평균 내면 40이 안 되는 거지. 안 넘는 거지. 근데 나는 이때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온 기간만 봤을 때는 평균 냈더니 40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연장수당 줘야지. 그거지 않습니까? 딱히 문제 없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가시죠. 자, 근로기준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임금 관련된 것들은 소위 말하는 반의사 부월제죠. 임금 관련된 건 반의사 부월제다. 근데 임금이지만 반의사 부월제가 아닌 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38조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그거는 배당 순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애초에 처벌이 없죠. 그러니까 죄가 아니니까 반의사 부월제가 아니겠지. 뭐 그런 식인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임금이지만 반의사 부월제가 아닌 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또 예를 들어서 44조의 3 이런 거. 그죠. 직상수급인이나 원수급인에게 임금의 직접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데 44조나 44조의 2에 비해 44조의 3은 나쁜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벌하기가 애매한 거지. 그래서 애초부터 처벌 규정이 없어요. 죄가 아니니까 반의사 부월제가 아니고 그런 식이죠. 그 대신 이제 그 외에 처벌 조항이 있지만 이게 합의 유도가 별로 의미가 없거나 혹은 너무 나쁜 애라서 반의사 부월제가 안 두는 게 한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상시 지급이라든가 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에 따른 일정의 지급 원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금은 그 네 개를 빼면 다 반의사 부월제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 1번 지문 3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맞네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게 반의사 부월제죠. 맞는 거고. 이번 질문 같은 경우에 43조 임금지급 4대 원칙이잖아요. 이거 임금이네. 반의사 부월제지. 그렇죠? 근데 있다 돼 있으니까 틀렸고요. 3번 질문 같은 경우에 임금은 기본적으로 과태료보다는 형사처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임금을 주지 않는 건 범죄죠. 과태료 아니고 범죄고요. 근데 그에 반해 직장 내 괴롭힘 이거 강의 중에 뭐라 했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를 들어 사업주가 한 경우에 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있어서의 직장 내 성희롱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펙트럼이 기본적으로 너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얘를 입법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래버리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굉장히 좁게 해석이 되거나 심지어 위헌 결정받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4번도 틀렸네. 자,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 근기법상 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킨다. 휴일 근로, 야간 근로 동의받아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아기들 어떤가요? 아기들의 야간 휴일 근로는 원래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장관의 인가를 받고 근로자의 동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임산부 같은 경우에 임부 원래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장관의 인가 플러스 근로자의 명시의 청구. 산부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장관의 인가 플러스 근로자의 동의 그런 게 있었죠. 자, 1번 지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 지문 같은 경우에 이거 말씀드렸죠. 방금 했던 거네. 동의하면 인가받아서 할 수 있다. 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 단협이 있는 경우라도 이걸 바꾸는 게 이제 단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바꾸는데 있는 경우라도 문제 없네요. 26, 150인데 1일 2시간 맞네요. 문제 없죠. 4번 질문 같은 경우가 35주 이게 문제죠. 그 숫자 임신 초기, 임신 말기가 아무래도 유산 위험이 크니까 그때 이 제도가 들어가잖아요. 12주 이내 36주 이후니까 35주가 틀렸네요. 자, 4번 정답 되겠습니다. 뭐 7번 문제 이런 거는 뭐 어차피 뭐 시행령이 있는 거니까 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에요. 자, 그리고 딱 보더라도, 그냥 감각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업무에 비해서 1번 업무가, 그러니까 1번 업무의 이제 중요도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량 간주근로 시간제가 적용되는 소위 말하는 전문 직역들, 그 범주와 비교했을 땐 조금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딱 보더라도 이건 좀 감각적으로도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 보시게 되면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해 주장한 제대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성과에 따르는 게 아니죠. 근로 시간에 따라. 그죠? 근로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너네가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근로자가 일을 했으면 기본적인 시간급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강의 중에 뭐라 했습니까? 얘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던 규정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억 틀렸네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 매월 1회 이상의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된다. 다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사유에 따라서 산정되는 능률수당, 이거 뭐 시행령이 있는 거라서 니은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 우리 뭐라 했습니까? 그 신상 공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이가 뭐냐면 숫자였죠. 3213이냐 3212냐. 그래가지고 신상 공개하는 애들이 더 나쁜 애들이니까 걔네들은 3213. 실용정보기관에 정보 주는 애들 걔네들이 좀 덜 나쁜 애들이니까 3212 그랬는데 여기 지금 신상 공개인데 3212로 돼 있네요. 틀렸네. 자, 리을 보시게 되면 단협이나 취업식 등에서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직장자 등에 대해서 특정 임금자 지급 제한사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라 했습니까? 이거 그냥 통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통임에서 일률성 이제 나오는 거,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통임 문제니까 통임에서 빠지는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를 들어서 개근을 조건으로 한다든가 최저 보장문이 없는데, 또 성과를 요건으로 한다든가 최저 보장문이 없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혹은 진정가족수당, 혹은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지만 주고 중간에 나가면 안 준다. 그런 것들은 통임에서 빠지고 그 외에는 그냥 다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맞는 건 니은, 리을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가시면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를 대표한 자 틀렸네요. 과반수의 동의죠. 일단 틀렸네. 자, 그러면 니은 보시게 되면 여러 집단이 하나의 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어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집단에게 적용이 예상된다. 그럼 걔네까지 포함해서 과반 노조나 과반수 그래 봤지 않습니까? 이원화가 안 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일부 집단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인데 걔네가 그 외부 집단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이원화가 돼 있다. 그래 버리면 그 걔네들만의 동의지만 이원화가 안 돼 있다. 그래가지고 적용이 예상되는 집단이 있다. 그럼 걔네까지 포함해서 과반노조나 과반수의 동의 이렇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네요. 디귿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노무사 시험이든 옛날 사시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거의 안 보는 판례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노무사들이 주로 보는 판례 검색 사이트가 있거든요, 유료 사이트가. 근데 거기에도 검색이 안 되는 판례예요. 그래서 사실 내보험 판례가 있긴 있는데 수험가에서 거의 보지 않던 판례인데 이걸 갑자기 이걸 좀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이제 그래도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야 하다 보니까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자, 보시면 아무튼 디귿. 변경된 취업규칙 중 일부가 종전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했고 이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집단 동의를 얻지 못해가지고 여력이 없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비록 이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없는 변경된 다른 부분의 경우 종전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변경은 무효로 보여야 된다.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이런 식이에요. 일단 일부 조건 유불리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를 바꿨는데 이게 일부 근로자 유불리다. 그럼 불이익이지. 근데 두 개를 바꿨는데 일부 조건 유불리다. 이거 어떻게 봅니까? 불이익인지 여부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불리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 불리하지 않으면 동의받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종합적으로 봤더니 불이익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특히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유리한 부분은 그냥 무효로 볼 것이냐. 우리 판례는 꼭 그래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무효로 보진 않는다. 디귿 틀렸고요. 리을 같은 경우에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해서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을 체결한 경우에 그 효력은 그 시행된 이후에 사업체에 종사하며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게 생기지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리을도 맞네요. 그러면 니은, 리을이 맞아가지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10번 문제. 근로기준법상 기숙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1번 지문 뭐 뻔한 거죠. 이거 맞아요. 임원 선거에 간섭할 수 없고도 뭐가 있습니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 있잖아요. 맞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지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강의할 때 기숙사 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게 요거 같아요. 말씀드렸던 그거죠. 뭐였습니까? 그냥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죠. 무조건. 불리하냐 뭐냐 만들었냐 고쳤냐 안 따지고 그냥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 그쵸? 그래서 2번 틀렸네요. 3번,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가보시게 되면 노조법상 교섭 및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일단 보시면 1번 지문 노동위원회는 분리된 교섭 단위를 통합하는 이제 뭐 분리 신청이든 통합 신청이든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30일 내에 해가지고 대상자들에게 모두 통지해줘야 된다. 문제 없네요. 자, 2번 지문 국가지자체는 어쩌고 저쩌고 끝부분 노력해야 된다. 해주고 강의 중에서 이런 조항이 최근에 들어온 건데 이게 왜 들어왔는지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고친다면 노력해야 한다를 노력을 빼버려가지고 그냥 의무로 노력 의무가 아닌 그냥 의무로 바꿀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노력해야 한다. 문제 없네요. 2번 지문도 맞는 거고요. 자, 3번 지문 같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교섭단을 분리하여 교섭하라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이미 공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드리는 말씀인데 교섭단위 분리 제도하고 교섭창 단일화 제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아직 공고 전이다. 그러면은 분리 신청할 수 있는데 분리 신청을 해버리면 결정 나오기 전까지는 공고를 못 하죠. 근데 반대로 이미 공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버리면 이번 타이밍은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이번엔 단일화 해야 돼 그냥. 그렇죠? 전체를 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기다렸다가 소위 교대 노조가 결정되고 나면 그 뒤에 분리 신청을 들어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면 안 된다. 그거 좀 기억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질문 같은 경우에 원래 2년이었는데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3년으로 올라갔죠. 문제 없고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가보시면 노조법상 교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질문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다면 교섭 대상이다. 맞죠? 또 나아가서 단체적 노사관계 운영에 대한 사항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으면 교섭 대상이죠. 맞는 거고. 두 번째,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이니까 교섭 대상이 안 된다. 이것도 맞잖아요. 대신 되는 게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고도의 경영상 결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근로조건, 그러니까 결단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리해고를 막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나가게 되는 사람들의 처우라든가 남은 사람들의 처우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겠죠. 일단이고 원칙적으로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질문. 파업 중이라는 사정은 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안 되죠. 파업 중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교섭을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빨리 파업이 끝나죠. 그래서 파업은 기본적으로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죠.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3번 질문 이게 정답이고요. 4번 질문.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이건 뭐예요? 부정동행이네. 분호를 하다가 아예 교섭 응낙 가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쯤 되면 어떻게 되는가 쉽게 얘기하면 일부러 안 하는 거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분호였는데 가처분 결정 이후에는 아예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그런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틀린 거 3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가보시면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질문. 쟁의행위 기간 중에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관계없는 자 채용대치 안 된다. 맞네요. 자, 2번 질문.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찬반 투표 시기에 대한 최근 판례 입장이죠. 이것도 문제 없고. 자, 세 번째. 근로조건에 관한 관계 당사자 주장에 불신해서 우리들이 조정연치 및 차원조치를 거쳐가지고 정당한 쟁의한 이후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새로운 쟁의사항 부과된 경우에 별도로 거칠 필요 없다. 많이 보던 판례죠. 이것도 맞는 거고. 네 번째. 필공사업은 어떻습니까? 중단된 업무를 파업 참가자의 50%까지는 도급, 하도급 줄 수 있잖아요. 4번이 틀렸네요. 자, 14번 문제 가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질문.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라. 근기법 27조 1항에 있는 거죠. 2항에서 뭐라 합니까? 이거 해고와의 관계에서 효력 규정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2번 질문. 해고 대상자가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하더라도 해고를 통지하면서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부당해거다. 맞죠? 3번 질문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데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적절히 대응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해고 사유를 좀 축약 기재하는 거 그것까지는 이해해주죠. 우리 판례는. 그죠? 근로자 입장에서 대응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예 기재를 안 해버리면
그건 그 자체로 부당액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2번 지문, 3번 지문 둘 다 맞는 거고요. 4번 지문 같은 경우에 시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해약권은 유보되었지만 근로계약이 체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채용 거절하는 건 해고가 되고 비록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적절히 대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면 통제 취지는 그대로 준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본채용 거절할 때는 서면 통제를 해야 되고 그것도 기본 취지에 맞게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야 되죠. 예를 들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본채용 거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채용 거절을 하는지를 써줘야 되겠지. 4번이 틀렸네요. 1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자, 1번 질문.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 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 처분 규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할 때는 절차를 거쳐라. 에이, 아니지. 우리가 물론 징계권이라는 것도 큰 의미에서의 인사권의 일환이지만 일반적 의미에서 인사랑 징계는 구별되죠. 인사라는 건 말 그대로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징계라는 건 이 사람의 비이행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벌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징계 절차는 일반적인 인사처분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 발령을 하든 전직을 하든 뭐 휴직을 하든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냐? 원칙적으로는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1번 질문 틀렸네요. 2번 질문 가시게 되면 해고를 함에 있어서 사유 및 절차를 단협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혹은 단협과 취업규칙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취업규칙에서 뭔가 사유를 정할 수도 있다. 맞죠? 근데 만약에 단협으로 막아놨다. 혹은 단협과 직접 저촉이 된다. 이러면 취업규칙으로 못 정하지 않습니까? 2번도 맞는 거고. 자, 3번 질문.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되지 않더라도 다른 것만으로도 타당성을 인정하기가 충분하다면,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징계는 정당하다. 조금 추가해보면 우리 최근 판례 말씀드렸었죠. 최근 판례 뭐라 합니까? 근데 남은 사유만으로도 징계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거는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 왜냐 어쨌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규칙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질문. 소명기의 규정이 있으면 소명기에 줘야죠. 없으면 줄 필요 없지만 있으면 줘야죠. 대신 소명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기회만 주면 된다. 기회를 줬는데 얘가 안 해버렸다. 그럼 많은 거지 뭐. 그렇죠? 4번 맞는 거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가보시죠. 딴 거는 문제가 없고요. 이제 1번 지문인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이 아니고 장관 제청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거는 최저임금법에서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 덜 보던 부분들에서 문제를 내가지고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번 지문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나온 거는 30일 내에 거리되면 30일 내에 위촉관 임명해야 되는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은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봤던 건 뭐냐면 이것도 보지만 이거보다 오히려 좀 더 힘을 줬던 것들은 이제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렇죠? 대신 상임위원은 그게 아니라 임기를 새롭게 기산한다. 그쪽을 조금 더 힘을 줬었는데 그래서 요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문제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가보시게 되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정답은 1번 지문이에요. 이게 우리 뭐라 했습니까? 노사정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노사공 3주체가 들어오는 위원회는 3분의 2 찬성을 기본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노사공이 들어오는 이런 식의 위원회들 예를 들어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위원회들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해요. 근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했는데 장관이 야 다시 해봐 이런 겁니다. 재심의해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재심의를 해야지. 근데 재심의를 했는데 기존 내용과 똑같이 그대로 의결을 했다. 그거를 과반 출석 3분의 2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관은 그대로 그걸 받아야 되죠. 그때 3분의 2가 나왔었어요. 근데 보면 지금 과반으로 나왔네. 틀렸네요.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 같은 경우에 10일 이내에 딱히 문제 없죠. 3번 지문 자주 나오는 거, 낮이 많이 있죠. 이것도 맞는 거고. 4번 지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이력 발생 다 아시는 거고. 대신 이제 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있죠. 실제로 따로 정하지 않죠. 하지만 정할 수 있다. 오케이.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시게 되면
최저임금 법령상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를 시켜줄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를 주지시킬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1번 지문 최저임금에 당연히 주지해야지. 너는 얼마야? 이거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문제인데 월 환산액 같은 경우는 따로 주지 의무가 있지는 않아요. 대신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있는 거고요. 자, 19번 문제 가보시게 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 1방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야 되고 문제 없죠? 맞네요. 2번 지문 조정위원은 노동위원회를 지명한다. 맞죠? 근데 근로자대표위원은 틀렸네. 조정위원회 어떻게 합니까? 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차 추천을 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지문 이게 일종의 행정지도죠. 너는 노동쟁의가 아닌데 왔구만. 다른 방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임 알려주는 거. 이게 일종의 행정지도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단독조정인 이거 뭐라 했습니까? 직권으로 안 되죠. 너무 위험해서 쌍방 합의로만 된다. 단독 중재는 아예 없고 제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지문 경사노위해준다. 이제 원래 노동부에도 썼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됐죠. 경사노위해준다. 이거 문제였고요. 자, 2번 지문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장관이 추천한 15명이 아니고 경사노위에 두는데 장관이 왜 나오겠어요? 그렇죠? 경사노위 위원장이겠죠. 2번이 틀렸네요. 3번 지문 3년마다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문제 없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2010년도 7월 1일자로 이게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의결한 게 2010년 6월이에요. 그리고 2013년 6월 달에 한 번 더 했단 말이에요. 재의결을. 근데 그게 지금 10년째 그대로 오고 있어요. 그대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다. 문제 없죠. 그래서 4번 지문 60일. 이것도 문제 없네요. 딱히 문제 없습니다. 정답 2번 되겠네요. 자, 그래가지고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구급 시험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끝나고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 연락 오는 거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성과들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올해도 잘 준비해왔다. 사실 작년까지는 7급 대비하는 분들은 뭐 문제 없는데 9급 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강의가 조금 과한 면이 있나라는 생각을 좀 마음속으로 사실 좀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유 준비를 잘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이해 잘 해가면서 조금 빠짐없이 봤던 것들이 올해 많은 분들이 또 좋은 결과를 내는데 도움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많은 분들이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이제 합격하신 이후에 이제 필드에 나가셔서도 좀 행복하게 그렇게 좀 공무원 생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